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겨울밤 장례식장 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다. 영정사진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 그는 손끝으로 시어머니의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순간 수지는 숨이 멎을 듯했고 3년 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두고 온 날 이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녀였는데,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구인가? 왜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가? 수진의 무릎이 흔들렸고 그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순간 수진의 눈동자는 완전히 흔들렸다. 당신은 누구세요? 계속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사업 자금 대출 받아서 꼭 성공할게요. 남편 강민수가 시어머니 박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고 옆에서 수진도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내보내요? 이 집은 영원히 어머니 집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었지만 박 여사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고 30년 전 남편이 죽기 전 여보, 집 명의만큼은 절대 아들한테 넘기지 마. 며느리 조심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아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어머니,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어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라고 울자 결국 도장을 찍었고 그 순간 30년을 살던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게 되었다. 축하드립니다. 명예 이전 완료됐습니다. 법무사의 말에 민수와 수지는 환하게 웃었지만 박 여사만은 가슴이 답답했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수진이 남편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제 됐어. 집 우리 거야. 시어머니는 조금만 더 참아. 곧 요양원 보낼 거니까라는 말에 박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듣지 못한 척했고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변화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박 여사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가자 수진이 막아섰고 어머니, 이제부터 부엌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라고 말했는데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으며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으려 하자 수진이 쟁반을 내밀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방에서 드세요. 쟁반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된장찌개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박 여사는 알았다라고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이제 집 우리 거니까 리모델링 좀 하자. 주방이랑 거실 싹 다 바꾸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근데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 이제 이 집 법적으로 우리 거잖아. 박 여사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눈물을 흘렸고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으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을 들을 걸. 이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세요. 저 일 나가서 피곤해요. 어머니, 거실에서 TV 크게 보지 마세요. 애들 공부하잖아요. 어머니, 빨래 냄새 나는데 어머니 방에서 나는 것 같아요. 환기 좀 시켜요. 수진의 말은 점점 차가워졌고 박 여사는 점점 자기 방에만 갇혀 지내게 되었으며 손주들조차 할머니 방은 냄새나라며 놀러 오지 않았고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수진은 시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치매 기운이 있으신가 봐라며 거짓말까지 했으며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했다. 어머니, 통장 좀 주세요.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수진이 손을 내밀었고 박 여사는 왜? 내가 관리하는데. 라고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끊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통장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하지만 어머니, 이 집에서 공짜로 사시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다 누가 내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생활비만 드리는 게 공평하죠.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월 180만 원 연금 통장을 수진에게 넘겨줬으며 수진은 어머니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릴게요.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라고 말했고 박 여사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해결해야 했으며
약이 부족해서 반으로 쪼개 먹기 시작했고 병원도 정말 아플 때만 갔다. 새벽 4시 박 여사가 화장실을 가려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고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으며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고 도와주세요. 민수야. 수진아. 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30분 후 화장실 가던 수진이 발견했고 아이고 시어머니 왜 여기 누워 계세요? 한밤중에 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라며 짜증을 냈으며 박 여사가 병원 좀 라고 말하자 수진은 어머니 지금 새벽 4시예요. 119 부르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냥 방에 가서 쉬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아침 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고 박 여사를 방으로 데려간 후 문을 닫고 나갔다. 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온몸이 쑤셨지만 참았고 아침에 민수가 출근하면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수진이 그냥 삐끗하신 것 같던데요.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해서 민수는 그냥 출근했으며 박 여사는 일주일 동안 방에서 혼자 앓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으며 화장실도 기어서 다녀왔다.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과 민수가 박 여사를 거실로 불렀고 수진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어머니가 여기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 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미안해요. 근데 큰애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라고 말했지만 박 여사가 이 집이 내가 30년 산 집인데. 라고 말하자 수진이 끊었다. 어머니, 지금 이 집 누구 명의예요? 3년 전에 우리 명의로 바뀌었잖아요. 법적으로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그 말에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고 수진은 계속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연금 180만 원으로 요양원비 80만 원 내면 100만 원 남잖아요. 그거면 어머니 용돈으로 충분해요. 우린 애들 학원비에 월 300만 원 들어가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내가 싫다고 하면? 박 여사가 처음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그럼 밖에 나가서 사세요. 고시원이든 어디든. 어머니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고 민수는 여보 그렇게까지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으며 박 여사는 두 사람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요양원 갈게. 어머니 빨리 좀 하세요. 요양원 차 10분 후에 와요. 수진이 재촉했고 박 여사는 30년 살던 방에서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었으며 남편 사진과 낡은 서류 봉투를 가방 맨 밑에 숨겼고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다. 할머니, 진짜가요? 저 할머니 방 쓸 거예요. 드디어. 큰 손주 승호가 방문을 열고 신나게 말했고 박 여사가 승호야. 할머니가. 라고 말하려 했지만 승호는 이미 돌아서서 엄마. 할머니 방 언제 치워요? 제 침대 언제 들여와요? 라고 소리쳤으며 박 여사는 손주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곧 닦아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수진이 손을 내밀었고 어머니, 통장이랑 카드 주세요. 어차피 요양원에서 필요 없잖아요. 제가 보관할게요 라고 말했으며 박 여사는 마지막 남은 통장과 카드를 수진에게 넘겨줬고 수진은 가방을 뒤져 혹시 다른 통장 더 없으세요? 숨기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박 여사는 없어. 라고만 대답했다. 그럼 가세요. 주말에 한 번씩 갈게요. 수진의 차가운 말에 박 여사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뒤돌아보니 30년을 살던 아파트가 보였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으며 1층에 내려오니 요양원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기사가 어르신 타세요라고 말했지만 박 여사는 차에 타지 않고 택시를 잡았으며 기사에게 서울역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했고 요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당신은 누구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낯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으며 5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에 검은 넥타이를 맨 그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요? 저는 박영숙 여사님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남편 민수도 옆에서 무슨 변호사요? 어머니가 왜 변호사를? 이라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대답 대신 서류 가방을 열었으며 두꺼운 봉투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고 고인의 유언에 따라 오늘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앞에서요라고 말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손이 떨렸으며 변호사가 봉투를 천천히 열기 시작하는 순간 장례식장 문이 또 열렸고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공증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법무사였으며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고 박영숙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수진 씨, 각오하세요. 오늘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또 집을 나간 것이었으며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의 슬리퍼는 그대로 있었지만 맨발로 나간 것이 분명했으며 수진은 잠옷 차림으로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녔고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우리 시어머니 못 보셨어요? 70대 할머니요. 라고 외쳤다. 아, 그 할머니요? 아까 1층 로비에서 보였는데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수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으며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어머니 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30분을 헤매다 결국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는데 박 여사는 젖은 옷을 입고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수진이 다가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새벽에 왜 나가신 거예요? 라고 소리치자 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너는 누구니?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 수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어머니의 치매가 또 심해진 것이었으며 최근 들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수진을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고 오해하기도 했으며 어제는 손주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누구야? 우리 집에 도둑 들어왔어.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어머니, 접니다. 수진이요. 집에 가요. 수진이 박 여사의 팔을 잡으려 하자 박 여사가 뿌리쳤고 손대지 마. 너 누구야? 경찰 불러. 라며 소리를 질렀으며 주변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쳐다봤고 수지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참았으며 어머니 제발요. 집에 가요. 애들 학교 보내야 해요라고 애원했고 결국 30분을 설득한 끝에 박 여사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오전 8시- 극한의 상황. 집에 도착하자 큰아들 승우가 울고 있었고 엄마, 동생이 토했어. 라며 소리쳤으며 수진이 달려가 보니 둘째 아들 민준이가 화장실 바닥에 토한 것이었고 열을 재보니 38.5도였으며 수진은 민준아, 괜찮아? 어디 아파? 라고 물었지만 민준이는 배 아파. 라며 울기만 했고 수진은 급하게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지만 가장 빠른 시간이 오후 2시였으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지? 라고 한숨을 쉬는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다. 불이야! 불이야! 수진이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가니 박 여사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냄비를 올려놓은 채 잊어버린 것이었고 냄비는 새까맣게 타고 있었으며 연기가 자욱했고 수진은 재빨리 가스를 끄고 창문을 열었지만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고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에요? 라며 노크를 했으며 수진은 죄송해요. 실수로 냄비를 태웠어요. 라고 사과하며 문을 닫았고 그 순간 박 여사가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내 냄비를 숨겼잖아. 어머니. 제가 언제요? 거짓말하지 마. 너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거 다 알아.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제발 좀. 제발요. 라고 외쳤지만 박 여사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라며 소리를 질렀고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으며 승호와 민준이도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다.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라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민수는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여기 일 때문에 정신없어. 조금만 참아. 내가 한국 들어가면 해결할게라고 말했으며 수지는 당신 한국 들어오는 게 6개월 뒤잖아. 나보고 6개월을 어떻게 버티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민수는 그럼 어쩌라고.
내가 지금 회사 그만두고 들어가. 우리 월급 어떻게 해? 당신이 조금만 참아. 라고 소리쳤고 전화는 끊겼다. 수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고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며 생각했으며 이러다간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아이들도 제대로 못 돌보고 어머니도 제대로 못 모시고.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그날 오후 수지는 요양원 10곳에 전화를 걸었고 대부분 치매 어르신은 받기 어렵습니다라는 대답이었지만 마지막 요양원에서 일단 오셔서 상담해보시죠라는 답을 받았으며 수지는 주소를 받아 적고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자.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재우고 수지는 거실에 앉아 요양원 팸플릿을 펼쳐봤고 사랑 요양원 치매 전문 케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으며 월 비용은 120만 원이었고 시어머니 연금 180만 원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으며 수지는 팸플릿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은 거야. 전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내가 여기서 제대로 못 모시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지? 수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한계가 있어.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나도 살아야 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야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건 아니야. 이건 버리는 거잖아. 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비 오는 토요일 오전. 어머니, 오늘 병원 가요. 좋은 선생님이 계신데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고 박 여사는 병원? 나 안 아픈데.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어머니,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라고 설득했으며 박 여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시어머니를 차에 태웠으며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차 안은 조용했고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수지는 운전대를 꽉 쥐고 도로를 달렸는데 20분쯤 달렸을 때 박 여사가 조용히 물었다. 수진아, 우리 어디 가는 거니? 병원이요, 어머니. 병원 반대 방향인 것 같은데. 수지는 순간 당황했고 박 여사가 아직 정신이 또렷한 순간이었으며 아, 다른 병원이에요. 더 좋은 곳이래요라고 얼버무렸지만 박 여사는 계속 창밖을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혹시 나 버리러 가는 거니? 수지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으며 무슨 말씀을 어머니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고 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으며 그 눈빛은 놀랍게도 또렷했고 슬펐다. 수진아, 나도 알아. 내가 요즘 이상한 거. 내가 밤에 집 나가고 너한테 이상한 말하고 애들 무섭게 하고. 다 알아. 미안해. 어머니. 근데 말이야. 나도 무서워.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머릿속이 자꾸 하얘지고 사람들이 낯설어 보이고. 수진아, 안아. 무서워.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수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으며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어머니. 요양원이에요. 거기서 전문 선생님들이 어머니 돌봐주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고. 알았어. 내 맘 알아. 너도 힘들지.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짐이 돼서. 라고 작게 중얼거렸으며 수지는 울면서 운전했고 빗물과 눈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낡은 3층 건물 앞에 차를 세웠고 사랑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빗물에 젖어 있었으며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철창이 처진 창문들이 보였고 수지는 생각보다 안 좋네.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어머니, 내리세요. 박 여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고 수진이 가방을 챙겨주며 현관까지 걸어갔으며 요양원 원장이 나와서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방은 3층이에요라고 말했고 수지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으며 원장이 박 여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박 여사가 뒤를 돌아봤고 수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나 집에 가면 안 되나? 그 말에 수진은 눈물이 터졌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박 여사를 데리고 돌아갈 용기는 없었으며 원장이 어르신 들어가시죠. 안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실 거예요 라며 박 여사를 이끌었고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수진은 차마 손을 흔들 수 없었고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다. 차에 타자마자 수진은 핸들에 머리를 박고 울었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반복했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10분 동안 울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고 백미러로 요양원 건물을 보니 3층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박 여사였고 수진은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악셀을 밟았으며 이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요양원을 떠났다. 수진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요양원을 찾아가지 않았고 처음 한 달은 다음 주에 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주가 되면 다음 달에 로 미뤘으며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요양원 생각 자체를 지우려 했고 요양원비는 자동이체로 매달 나갔지만 수진은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남편 민수가 어머니 어떠시대? 라고 물으면 괜찮으시대요. 요양원에서 잘 지내신대요 라고 거짓말했고 사실은 요양원에 전화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났고 수진아, 집에 가면 안 되나? 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진은 그 목소리를 외면했으며 나도 힘들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반복하며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언젠가 대가를 치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수진은 정신을 차렸고 눈앞이 흐려져 있었으며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3년 전 고인께서는 요양원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네. 수진과 민수가 동시에 놀라서 물었고 변호사는 차갑게 웃으며 계속했다. 고인께서는 요양원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탈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펼쳤고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수진은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고 어머니가 3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지?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찾던 사람입니다. 낯선 남자의 말에 수진은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변호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으며 남편 민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대체 누구고 우리 어머니랑 무슨 관계시죠? 라고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3년 전부터 어머니와 같은 고시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시원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네. 어머니는 요양원을 3일 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근처 고시원으로 오셨죠. 제 옆방에.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치매셨어요. 혼자 고시원을 구하실 수가 없어요. 수진이 소리쳤지만 성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완전히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치매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어떤 날은 또렷하게 모든 걸 기억하셨고 어떤 날은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죠. 성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정사진을 바라봤으며 박 여사의 미소가 담긴 사진 앞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다시 수진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제 이름보다 며느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셨어요. 그 말에 수진의 눈이 흔들렸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으며 저를 찾았다고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안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것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쓰시던 일기장입니다. 성호가 노트를 펼치자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글씨가 반듯했지만 어떤 페이지는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으며 성호가 첫 번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2022년 3월 15일 요양원 3일째. 여기는 지옥이다. 밤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른다. 간병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이 돼서. 하지만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나는 나가야 해. 성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노트를 바라봤으며 성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3월 18일. 새벽에 요양원을 나왔다. 간병인들이 자는 사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갔다. 가방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가 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해. 고시원을 구했다. 월 35만 원. 창문도 없고 좁지만 여기가 요양원보다 낫다. 성호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고
2022년 4월 2일. 옆방 남자가 친절하다. 이름이 성우라고 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데려다 줬다. 고맙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구나.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었고 남편 민수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성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다. 2022년 6월 10일. 오늘은 머리가 맑다. 수진이 생각난다. 그 아이도 힘들었을 거야. 아이 둘 키우면서 나까지 돌보느라.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봐.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게 이해가 돼. 나도 나 자신이 무서웠으니까.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어머니. 라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성우는 계속했다. 2022년 9월 23일. 오늘은 머리가 또 안 좋다. 여기가 어디지? 옆방 남자가 누구지? 근데 이상하게 수진이라는 이름만은 기억난다. 내 며느리. 수진이. 보고 싶다. 2022년 12월 5일. 변호사를 만났다. 남편이 남긴 건물 서류를 보여줬다. 강남 대치동 50억짜리 건물.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 수진이가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잖아. 손주들도 있고. 고민이다. 민수가 고개를 들며 50억? 어머니가 그런 재산이 있었어요? 라고 놀라서 물었지만 성우는 대답 대신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23년 2월 14일.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수진이한테 연락할까? 아니야. 그 아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혼자 견뎌야지. 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다. 2023년 5월 30일.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오늘은 화장실도 혼자 못 갔다. 성우 씨가 도와줬다. 고맙다. 그런데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수진아, 미안해. 너를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해서.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랬어. 그래서 연락 안 한 거야. 내가 나타나면 너 힘들잖아. 2023년 8월 12일. 유언장을 썼다. 변호사한테 맡겼다. 내가 죽으면 공개하라고 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야. 용서해 줄래? 성우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록입니다. 2023년 10월 3일. 오늘 수진이 꿈을 꿨다. 수진이가 울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했다. 괜찮아, 수진아. 나는 너를 이해해. 그리고 사랑해. 이제 곧 당신 아버지한테 갈 것 같아. 여보,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성우가 노트를 덮자 장례식장은 침묵에 휩싸였고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으며 민수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고 조문객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성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고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 3년을 증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을 나온 후 고시원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셨어요. 스스로 식사도 하시고 산책도 나가시고. 하지만 점점 치매가 심해지셨죠. 어떤 날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길을 잃고 헤매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려 하면 어머니는 항상 거절하셨어요. 수진이한테 연락하지 마. 그 아이 힘들게 하지 마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며느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성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으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올해 10월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고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을 치며 울었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외쳤지만 영정사진 속 박 여사는 미소만 짓고 있었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고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냈으며 고 박영숙 여사님은 2023년 8월 12일 공증인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고 조문객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으며 변호사가 첫 페이지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다. 나, 박영숙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죽으면 다음과 같이 재산을 처분하기를 원한다. 첫째, 강남구 대치동 소재 4층 건물 1동시가 50억 원 상당은 내 손주인 강승호와 강민준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단, 두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변호사가 관리하며 그 수익금은 손주들의 교육비로 사용한다. 민수가 놀라서 50억 원짜리 건물이요? 그게 정말 있었어요?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으며 거기에는 분명히 박영숙 명의로 된 건물이 적혀 있었다. 둘째, 나의 모든 예금과 보험금 총 1억 2천만 원은 김성호 씨에게 상속한다. 그는 내 마지막 3년을 함께해준 유일한 사람이며 나의 진정한 가족이었다. 성호는 놀라서 저는 그럴 자격이 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는 이것이 고인의 유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셋째,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으며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수진은 본능적으로 뭔가 무서운 것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며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셋째, 며느리 윤수진에게는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으며 수진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변호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며느리 윤수진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녀는 나를 요양원에 버렸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몰랐다. 하지만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고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변호사를 바라봤으며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수진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한다. 그녀도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이 유언장을 보고 후회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것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그리고 수진아,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알아줘.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슬플 뿐이야. 내가 나를 찾아왔다면 우리는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쉬워. 마지막으로 내 장례식에는 꽃을 많이 놓아줘. 나는 평생 꽃을 좋아했거든. 그리고 내 묘비에는 이렇게 써줘. 사랑했지만 외로웠던 할머니, 이제 편히 쉬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덮자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수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으며 민수는 아내를 부축하려 했지만 자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조문객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성호가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 절을 했고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약속대로 모든 걸 지켰습니다라고 속삭였으며 그의 손에는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는데 그 편지 봉투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성호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가 편지를 건넸다. 이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한테 내가 죽으면 수진이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고 봉투를 열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열 수가 없었으며 민수가 도와주려 했지만 수진은 혼자 할게요. 라고 말하며 천천히 봉투를 뜯었고 안에는 한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었으며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아. 수진은 그 두 글자만 보고도 눈물이 쏟아졌고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변호사가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변호사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는데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고 수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으며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내가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던 그날 내 얼굴을 봤어. 너는 울고 있었지.
나는 그때 알았어.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거라는 걸. 수지는 그 말에 더욱 격렬하게 울었고 어머니, 라고 중얼거렸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수진아, 나는 내가 힘들었던 거 다 알아. 아이 둘 키우면서 남편은 해외에 나가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까지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도 내 자신이 무서웠어. 밤에 집을 나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너한테 소리를 지르고. 미안해.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물을 마신 후 계속했다. 그래서 나는 요양원을 3일 만에 나왔어. 거기는 정말 끔찍했어. 하지만 내가 나온 이유는 그게 아니야.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나를 찾아오면 너는 또 힘들어질 거잖아. 그래서 나는 숨었어. 고시원에서.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했고 맞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며느님께 연락하려 하면 항상 막으셨어요. 수진이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변호사가 편지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수진아, 나는 고시원에서 3년을 살았어. 혼자였지만 외롭진 않았어. 옆방에 좋은 사람이 있었거든. 성우라는 젊은 친구가 나를 정말 잘 돌봐줬어. 내가 쓰러지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밥도 사다주고.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수지는 성우를 돌아보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성우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더 많은 걸 주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고 또 다른 노트를 꺼냈으며 이것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마지막 한 달 동안 쓰신 일기입니다 라고 말했고 노트를 펼치자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으며 치매로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한 글씨들이었지만 내용만큼은 또렷했다. 2023년 9월 5일.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오늘도 수진이가 안 왔다. 당연하지. 수진이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2023년 9월 12일. 오늘은 머리가 맑다. 수진이 생각이 난다.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지낼까? 아이들은 잘 크고 있을까? 민수는 한국에 돌아왔을까? 보고 싶다. 하지만 연락하면 안 돼. 수진이는 바쁜가 보다.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킨다. 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어머니. 제가 전화만 했어도. 제가 한 번만 찾아갔어도. 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2023년 9월 20일. 오늘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알고 있다. 내 몸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곧 당신 남편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보, 기다려. 내가 곧 갈게. 2023년 9월 27일. 오늘 꿈을 꿨다. 수진이가 울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했다. 꿈속에서 나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며느리. 나는 너를 이해해. 그리고 사랑해. 수진아, 진짜로 사랑해.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어머니, 라고 외치며 영정사진 앞으로 기어갔으며 사진 속 박 여사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고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2023년 10월 1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숨쉬기가 힘들다. 성우가 손을 잡아준다. 고맙다. 수진아. 들리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도 수진이는 좋은 며느리다. 나를 여기 데려온 것도 나 위해서였을 거다. 수진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 나는 이해해. 내가 죽으면 수진이 울겠지? 그럼 됐다. 내가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니까. 수진아, 울어도 돼. 하지만 너무 오래 울지는 마. 너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내가 내 며느리여서 행복했어. 비록 마지막 3년은 따로 살았지만 그 전 30년은 정말 행복했어. 그걸로 충분해. 수진아, 사랑한다. 그리고 용서해줘. 내가 좋은 시어머니 못 돼서. 안녕.
변호사가 노트를 덮는 순간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고 수지는 영정사진을 붙잡고 울부짖었으며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며느리예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외쳤지만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에만 나가지 않았어도 제가 아내를 도왔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했지만 모든 게 늦었다. 성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새벽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습니다라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고맙다.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성호의 말에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바닥을 치며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제발. 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더 꺼냈고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가 수진 씨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며 봉투를 건넸고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통장 한 권과 편지가 들어있었으며 통장을 보니 수진 명의로 되어 있었고 잔액은 5천만 원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아, 이 돈은 내가 3년 동안 연금을 아껴 모은 거야. 원래는 1억 8천이었는데 병원비랑 생활비 쓰고 이것만 남았어. 이걸로 아이들 교육비 쓰렴. 그리고 가끔 내 자신한테도 좋은 거 사 먹고. 내가 행복해야 우리 손주들도 행복하니까. 사랑해, 우리 며느리. 수지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고 그 순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원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수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던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은 퉁퉁 붓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녀는 성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어머니 곁에 마지막까지 계셨던 건가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고 저는 요양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환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네. 그러셨군요. 수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성호는 말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네. 수진이 놀라서 되물었고 민수도 옆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성호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저를 자기 아들, 그러니까 민수 씨로 착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성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계속 우리 민수 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성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정사진을 바라봤으며 그래서 저는 그냥 아들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외롭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성호가 조용히 말했고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으며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 일 때문에 바빴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요양원에 모셨는데 어머니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래서 박 여사님을 만났을 때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것들을 박 여사님한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자신은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버렸는데 이 남자는 남의 어머니를 가족처럼 돌봤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성호가 계속 말했고 고시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는 복도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제가 부축해서 방으로 모셨죠. 그때 어머니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고맙구나, 민수야.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저는 제가 민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아들이 자기를 돌봐준다고 생각하시면서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울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을 남이 하다니. 라고 중얼거렸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제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걸 박 여사님한테 해드리면서 저도 조금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성우가 가방에서 또 다른 노트를 꺼냈고 이것은 제가 어머니를 돌보면서 기록한 일지입니다. 라고 말하며 펼쳤다. 2023년 6월 15일. 오늘 어머니가 또 며느리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 수진이 언제 오려나? 바쁜가 봐. 그래도 곧 올 거야. 제가 어머니 연락해 볼까요?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니야. 수진이 힘들게 하지 마. 기다리면 와. 라고 하셨다. 2023년 7월 20일. 오늘도 어머니는 문 쪽을 보며 며느리를 기다리셨다. 오늘은 올 것 같아. 수진이가 오늘 올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실망하셨지만 내일 오겠지 하고 웃으셨다. 2023년 8월 30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 안 돼. 수진이가 올 때까지는 못 가라고 하셨다. 성우가 노트를 넘기며 계속 읽었고 수진은 그 내용을 들으며 무너져 내렸다. 2023년 9월 15일.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수진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신다. 제가 며느님께 연락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안 돼. 수진이 바쁘잖아. 괜찮아. 나 혼자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신다. 성우는 노트를 덮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우리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수진은 그 말에 숨이 막혔고 어머니 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같이 기다렸습니다. 성우의 말에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고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매일 병원 창문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밖을 봤습니다. 오늘은 며느님이 오실까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응, 올 거야. 우리 수진이 꼭 올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오시지 않았죠. 그 말에 수진은 완전히 무너졌고 바닥을 치며 어머니,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라고 외쳤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며느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성우가 마지막 기록을 읽었고 2023년 10월 3일. 어머니의 마지막 날. 새벽 3시.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지만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민수야. 왔구나. 저는 네, 어머니. 제가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물으셨어요. 수진이는 왔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며느님도 곧 오세요.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행이다. 수진이가 온다니.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고 어머니는 며느님이 오신다는 말을 믿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어머니. 제가 갔어야 했는데.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라고 울부짖었으며 민수도 아내를 안으며 함께 울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좋은 시어머니 못 돼서. 그래도 사랑해. 그 순간 수지는 영정 사진 앞에 엎드려 울었고 어머니. 좋은 시어머니셨어요. 제가 나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라고 외쳤지만 박 여사는 사진 속에서만 미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우는 조용히 절을 하고 자리로 돌아갔고 장례식장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으며 변호사가 다가와 수진에게 마지막 봉투 하나를 더 건넸는데 봉투에는 손주들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변호사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손주들에게도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5부 끝.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던 저녁 8시, 장례식장 입구문이 급하게 열렸고 캐리어를 끌고 헐레벌떡 달려온 남자가 있었으며 바로 남편 민수였다. 수진아!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아내를 찾았고 수진은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들었으며 남편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여보 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여보, 나 잘못했어. 어머니가 나 기다렸대. 수진은 오열하며 말했고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알아. 다 들었어. 공항 오는 길에 성호 씨한테 전화 받았어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고 장례식장은 그들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민수가 아내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건넸으며 수진은 물을 마시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정말 나쁜 며느리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갔어. 어머니는 나를 기다렸는데. 나는. 수진아. 민수가 아내의 말을 끊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으며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내가 어머니를. 아니야. 사실은.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고 고백했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내가 먼저 말했어. 뭐라고?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해외 파견 나가기 전에 엄마랑 단둘이 얘기했어. 엄마 치매가 심해지는 걸 보고 당신 혼자서는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혼자서는 힘들어요. 수진은 입을 막으며 놀랐고 민수는 계속 고백했다. 엄마는 처음에 거절하셨어. 아니야, 며느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내가 조심할게라고 하셨지만 나는 계속 설득했어. 어머니, 이게 모두를 위한 거예요. 수진이도 힘들고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결국 동의하셨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민수야, 수진이한테는 내가 말한 거라고 하지 마. 수진이가 죄책감 느낄까봐.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한 걸로 해라고 하셨어. 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어머니가 나를 보호하려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생각하셨어. 당신이 죄책감 느낄까봐, 당신이 힘들까봐. 그래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신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고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건 엄마가 내가 해외 나가기 전에 준 편지야. 민수야, 내가 힘들 때 읽어라고 하시면서. 근데 나는 읽지 않았어. 읽을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잊고 있었어. 민수가 편지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야, 엄마는 알고 있다. 내가 수진이랑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해외 파견도 가야 하고 집안 경제도 책임져야 하고.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다. 요양원에 가기로. 내가 제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마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수진이 혼자서 나를 돌보는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수진이가 죄책감 느낄까봐 내가 제안한 것처럼 하자고 한 거야. 민수야, 엄마를 미워하지 마. 그리고 수진이도 미워하지 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상황이 그랬던 거야.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주저앉았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못 지켜서. 라고 울부짖었으며 수진도 남편을 안으며 함께 울었다. 성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고 사실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성우를 쳐다봤고 성우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두 분을 걱정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힘들 텐데 우리 아들 해외에서 고생하는데 정작 본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계시면서도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부탁하셨어요. 성우야, 내가 죽으면 우리 며느리한테 꼭 전해줘.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라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고 어머니. 왜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버렸는데. 라고 울부짖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고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가 민수 씨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야, 엄마를 용서해줘. 내가 제안했다고 수진이한테 거짓말하라고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수진이가 죄책감에 무너지는 것보다 차라리 엄마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게 나았어. 그리고 민수야, 수진이 잘 돌봐줘. 그 아이 착한 애야. 엄마를 3년 동안 못 찾아온 게 그 아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숨었으니까. 그러니까 수진이 탓하지 마. 마지막으로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사랑했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수는 편지를 읽고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책임했어요. 라고 절을 했고 수진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꺼내며 사실 50억짜리 건물은 원래 민수 씨 명의로 상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민수가 놀라서 네. 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박 여사님께서 3년 전 명의를 손주들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유를 유언장에 이렇게 쓰셨어요. 변호사가 읽었다. 민수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다. 해외에서 가족 위해 일하고 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을 거다. 이제는 민수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은 손주들에게 주기로 했다. 손주들이 자라서 민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엄마. 마지막까지 저를. 이라고 중얼거렸으며 수지는 남편을 안으며 함께 울었고 두 사람은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으며 박 여사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마치 괜찮아, 우리 아이들. 엄마는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영정 앞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께 참회했고 두 사람은 다짐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겠습니다. 6부 끝. 자정이 넘어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으며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돌아갔고 남은 사람은 민수와 수진 그리고 두 손주 승호와 민준 그리고 성호뿐이었다. 영정 사진 앞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박 여사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으며 수진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3시간째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민수는 아내 옆에서 함께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고 제가 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왜 저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손주들도 할머니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으며 승호가 작게 말했다.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방 빼앗고 싶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미워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도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라며 울었고 네 사람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새벽 1시쯤 성우가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기려 하자 수진이 불렀다. 성우 씨.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라고 말했고 가방을 매려다 멈췄으며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가방을 열었다. 아, 잠깐만요. 거의 잊을 뻔했네요. 성우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고 봉투는 낡았으며 약간 구겨져 있었고 성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건넸다. 이것은 성우가 말을 이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느님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수진의 손이 떨렸고 봉투를 받으며 이게 뭐죠? 라고 물었으며 성우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이거 꼭 수진이한테 전해줘. 내가 죽은 다음에 꼭 전해줘라고 하셨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민수도 옆에서 아내를 지켜보며 함께 울었으며 성우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며 영정의 마지막 절을 하고 장례식장을 나갔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작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으며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어떤 글자는 번져 있었으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고 수진이 편지를 펼치자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수진아, 나 너 좋아한다. 미안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한 줄을 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고 편지지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지만 수진은 계속 편지를 바라봤으며 민수도 옆에서 편지를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나 너 좋아한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문장을 읽었고 박 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었고 미안해하지 말고라는 문장은 수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으며 박 여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며느리가 죄책감에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어머니. 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영정 사진 앞에 엎드렸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제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울부짖었으며 민수는 아내를 안으며 함께 울었고 두 손주들도 할머니 사진을 보며 할머니, 저희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라고 외쳤다. 그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따뜻한 사랑이었고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70년을 살아온 한 어머니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으며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새벽 3시 내 가족은 여전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고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으며 수진이 천천히 일어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어머니. 수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평생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갚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언젠가 제가 시어머니가 되면 제 며느리에게도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바라신 대로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민수도 일어나 절을 하며 어머니, 저도 약속드립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어머니가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승우와 민준이도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닮은 사람 될게요. 약속할게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촛불이 마지막으로 크게 타오르다가 꺼졌고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박 여사의 영정 사진에 아침 햇살이 비췄고 마치 어머니가 잘했어. 우리 아이들. 이제 엄마는 편히 갈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침 7시 발인 시간이 되었고 관이 천천히 운구차에 실렸으며 수진은 관을 붙잡고 어머니, 나가지 마세요. 제발. 이라고 울었지만 관은 천천히 멀어져 갔고 민수는 아내를 붙잡으며 여보. 어머니 보내드려야 해. 라고 말했으며 수진은 결국 손을 놓았다. 운구차가 출발하고 내 가족은 그 뒤를 따라 걸었으며 장례식장 직원들도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며 마치 하늘도 박 여사를 보내는 것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 수진은 걸으며 가슴에 품은 마지막 편지를 만졌고 수진아, 나 너 좋아한다. 미안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며 그녀는 다짐했다. 어머니, 제가 꼭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내 가족의 뒷모습을 담았고 그들은 눈 내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며 장례식장의 불빛은 점점 멀어져 갔고 하늘에서는 계속 눈이 내렸으며 마치 박 여사가 하늘에서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수진아,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사랑한다. 우리 가족. 그리고 화면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2025년 가을. 할머니, 여기 꽃 가져왔어요. 15살이 된 승호가 국화 다발을 들고 묘지 입구로 뛰어왔고 뒤따라 13살 민준이도 저도요. 할머니 좋아하시던 장미도 샀어요. 라며 꽃을 들고 왔으며 수진과 민수는 뒤에서 걸어오며 아이들을 보고 미소 지었다. 천천히 와라, 넘어지겠다. 민수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이미 할머니 묘 앞에 도착해 있었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했던 어머니, 할머니 박영숙 여기 잠들다. 수진이 묘 앞에 앉아 풀을 정리하며 말했고 어머니, 저희 왔어요. 5년 만에. 아니, 이제는 매달 오니까 한 달 만이네요. 지난 5년 동안 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 감사하며 살았으며 자원봉사로 요양원을 찾아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돌봤고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며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르쳤다. 어머니, 승호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성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민준이는 할머니 닮아서 착해요. 매일 제일 도와준대요. 민수도 묘 앞에 앉아 말했고 어머니, 저는 이제 한국에 완전히 돌아왔어요. 해외 파견 그만두고 가족이랑 함께 있기로 했어요. 어머니 말씀 이제야 이해했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요. 승호가 끼어들며 할머니, 저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물 수익금으로 장학금 받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학교 다녀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했고 민준이도 저도요. 그리고 할머니,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거 보고 저도 나중에 그런 일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고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으며 5년 전 성우가 건넨 그 편지, 수진아, 나 너 좋아한다. 미안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문장이 적힌 그 편지였고 수지는 그것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으며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정말로요. 어머니가 바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으며 마치 박여사가 잘했어. 우리 며느리.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내 가족은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고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꽃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으며 바로 성호였고 그는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박여사 묘를 찾아왔으며 수진네 가족과 함께 어머니를 추모했다. 수진 씨, 오늘도 오셨네요. 성호 씨도요. 감사합니다, 항상. 5사람은 묘 앞에 둘러앉아 박여사의 이야기를 나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추억했으며 해가 저물어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을 때 수지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5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떠났으며 석양빛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고 묘비 위에 놓인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하늘에서는 박여사가 미소 지으며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 살아라, 우리 아이들. 엄마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